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추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민심의 반영을 위해서 개혁적 인물들을 주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4월 중에는 어떻게든 검찰개혁 법안 등을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돼서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선 불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넘어지고 있죠. 언론들 역시도 이에 발맞춰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를 계속해서 붙여가지고 추진하다가는 민심에 반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떤 내부의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는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죠. 게다가 졸속적인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죄다 이 언론과 국민의힘에서의 이 프레임들을 보게 되면 본질을 흐리고 있고 기만적인 어떤 보도들과 프레임이라고 보여지죠. 자, 작년부터 만들어졌던 법안들, 특히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은 그렇죠. 언론개혁 관련된 법안들도 그렇고요. 그 밖에 이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의까지 완료된 법안들,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졸속 입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에 맞지도 않는 프레임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법안을 좀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민주당에서 밝혀왔던 바와 같이 충분한 시민들과의 어떤 합의와 약속을 끌어냈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려 역풍을 맞지 않는 선택이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들 아무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지지부진한 어떤 개혁의 약속 이행 문제였죠. 그러니까 개혁의 약속 이행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과반의 찬성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언론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것인데,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분명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 이후에 이들의 움직임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들이었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언론과 국민의힘만 그러냐, 그건 아니었죠. 검찰 역시도 우리의 예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해요. 정권 교체기 이 타이밍에 보복 수사와 더불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25일자의 기사죠. 지난 25일날 이 무려 3년이나 묵혀왔었던 사건을 검찰이 또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그 당시 3년 전이던 2019년에 2017년 당시에 그 산자부 국장이 한전산하의 그 발전소 4곳의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해서 사표를 내겠다, 그런 어떤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다, 이런 내용으로 그 당시 백운규 전 장관하고 이인호 전 차관을 이 직권남용죄로 이제 고발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이미 당시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서 사건은 거의 그냥 종결에 가까운 형태로 남게 돼버렸죠. 그래서 무려 3년이나 묵혀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다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이 명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를 본인들이 더 잘 알 텐데, 이것을 너무 뻔뻔스럽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 사건을 다시금 수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새로운 증인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명분 없이 재수사를 자신들이 했다라고 하는 점을 너무나 대놓고 뻔뻔하게 검찰은 공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선이 끝난 타이밍에 마치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이 검찰 캐비넷을 열어 제껴가지고 3년 묵혀놨던 그 사건에 대한 그 문건을 꺼내 들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정권교체 시기에 발맞춰서 보복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 페이스북 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2022년 3월 25일 오전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목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비위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다칠 것. 윤석열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다.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대통령 취임도 전에 터지고야 말았다. 오늘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검찰발 쿠데타가 진행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를 주축으로 한 이 검찰 조직이 소위 이제 칼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칼춤을 추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갈아왔고,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사건, 그리고 대통령 사위의 타이스타젯 그 취업건, 그런 것들을 걸고 넘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당선자가 이 대선 과정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취지의 어떤 발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논란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우려는 계속해서 이 보복 수사로 이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서막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점차 그 우려는 더 커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 장용진 기자 역시도 이 별도의 검찰 내부에서 이야기를 취재해보니까 역시나 같은 내용이 또 확인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봐도 이들은 보복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 왔던 거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 시나리오가 이미 검찰 내부에서 끝마쳐진 상태다. 문재인 정부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것이 검찰 내부에 거의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라는 말이 검찰 내부자가 하더라 이겁니다. 게다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는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조중동하고 어떤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미 공유까지 해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검찰 내부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에 그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엮을 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다시 꺼내들어서 청와대와 연결시킬 거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또 청와대랑 연결할 거고,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도 역시나 청와대, 그리고 채널A 검언 유착이 아니라 이것을 권언 유착이라고 해서 또 청와대랑 엮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로 엮을 계획이라는 점을 검찰 내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폭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의겸 의원과 장용진 기자 이분들이 이제 함께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취재해본 바로 종합을 해보게 되면, 산자부 압수수색은 이제 이 보복 수사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 수사의 어떤 서막, 출발을 알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또한 이미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이후에 예견되었던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견된 움직임은 보복 수사만이 아니죠. 사실 보복 수사가 다가 아니고, 무엇보다 본인, 부인, 장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히 이 수사를 무마시킬 것이다,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무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추진되고 있어요. 당장의 장모권만 보더라도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장고증명서 위조건의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부실하게 공소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이 기소된 동업자 안소연 씨와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차별적인 기소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공소 사실에 동업자인 안소연 씨만을 강조하고 정작 최은순 씨의 혐의점들은 좀처럼 적시를 하지 않는 문제, 이런 차별적인 문제들이 있었고요. 최은순 씨의 범죄 경력은 모두 다 제외를 해버리고 안소연 씨의 그 범죄 경력만 넣어가지고 재판부가 이 두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안소연 씨였구나 라는 식의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게도 검찰이 판을 다 깔아놨었죠. 그게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보도가 있기도 했죠. 시사저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장모 연루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부 검찰의 공소사실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오죽 심했으면 재판부마저도 야 검찰 니네들 이건 좀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공소사실 이거 다시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지고 와 라고 주문을 한 거죠. 너무 부실하니까 다시 써와라. 심지어는 공판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끊임없이 검찰에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고증명서 위조건은 거의 대놓고 적극적으로 공소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던 이 사건입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이것이. 지난 2월 22일자에 보도된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정당하다 라면서 25일날 재정 신청을
소송을 기각했다라고 전해졌죠. 그러니까 사건의 피해자인 정대택 씨가 지난해 대검에 재항고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불기소 처분이 됐죠. 이에 대해서 이제 정대택 씨가 다시 그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재정 신청을 냈는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다.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원이 기각을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장모뿐만이 아닙니다. 장모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죠. 심지어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그 가담을 했었던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보석 신청을 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뿐만 아니라 공범인 이모 씨 역시도 모두 이 보석 신청을 한 상태로 이제 곧이어 이들이 아무래도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그 움직임이 역시나 포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 본인 역시도 의혹은 지금 쏙 들어가서 수사는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상했던 그림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니까 더 화가 나죠. 본부장 혐의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무마하는 그 수사기관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 계속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포착된 그림들 이미 예견했던 것인 만큼 뭐 두려워하거나 좌절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역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결국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도 역할이고요. 민주당에서의 이 개혁 법안을 어떻게든 추진시키는 것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죠. 자, 그중에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특검을 추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다시는 본부장 사건과 같이 검찰 주축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한 그림인 겁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특검 부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금 짓밟아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이 폐단. 이걸 막아 세우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검찰과 언론의 비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자 신분 때문에 장모와 아내 역시도 지금까지 계속 자유롭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심지어는 무마되는 움직임이 포착되죠.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다라는 가정하에 향후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검찰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임기 시작 전 이 특검을 꾸려내지 못했을 때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는 사실상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본부장 혐의점은 윤석열 당선자만이 아니라 검찰 자체에서도 주축이 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특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 발의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김용민 의원을 대표로 해서 11명의 의원이 또 추가적으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특검법과 관련돼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더 넓게 사건들을 포함시켜서 상설 특검의 성격으로 신속한 수사의 진행이 또 필요한 거죠. 자, 관련된 그 발의 법안을 좀 함께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 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주가 조작, 부정축제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보시는 것처럼 김용민, 김승원, 최강욱, 유정주, 장경태, 김의겸, 민영배, 강민정, 박주민, 이수진, 김남국 의원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려보도록 하죠. 자,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 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주가 조작, 부정축제 사건 등의 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쭉 내려보면요.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 사건. 두 번째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가족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었다라는
있다라는 의혹 사건.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가족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가 추진한 양평 공운지구 개발 관련 법령 위반 및 개발이익 미환수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ESI인데죠.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가족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특정 조직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 방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사건. 다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가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코스닥 상장사인 N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사건. 여섯 번째, 상기 사건들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의 의혹 사건. 일곱 번째, 당선자의 상대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의혹 사건. 그리고 여덟 번째, 앞서 보신 1호부터 7호까지 여기까지 관련된 의혹 등과 관련돼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인 거죠. 국민의힘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만을 특정한 수사로 굉장히 매우 좁은 영역에서의 특검을 주장을 했죠. 그렇게 윤석열 당선자에게만 유리하도록 특검을 내놓고서 아니 우리는 특검을 수용을 했는데 왜 민주당 수용 안 하냐라고 지적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장동 게이트만 따져도 사업의 시작이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알선수재 때부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에 대한 수사, 여기에는 윤석열 당선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내용까지도 모두 포함시켜서 다 수사하자라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당선, 지금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해서 11인이 발의한 거는 윤석열 당선자와 이 검찰이 주축이 된 본부장 의혹까지 더 넓힌 겁니다. 그러니까 즉 떳떳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와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힘과 윤석열 당선자 측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자 측은 마치 뭐 대선의 승리가 사법적으로 면책을 받았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거의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딱 당선자 신분이 되면 무조건 면죄부가 딱 떨어진다라는, 여전히 당선자 신분인데 여전히 이러한 특검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공직선거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당선 취소까지도 가능한 여러 법률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도의적이고 또는 법적인 책임마저도 모두 회피하려고 하는 모양새. 참 할 말을 이렇게 만들죠.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제 그 내부에서의 어떤 개혁에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안타깝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좀 화가 나죠. 자, 임기 시작 전에 이 특검을 최대한 어떤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당장에 가장 빠른 방법이 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발동을 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박범계 장관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문제도 함께 따라오고 있어서 답답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검찰개혁 법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래 검찰의 역할대로, 그러니까 수사가 아닌 어떤 기소청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역할들, 원래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조속히 4월 중에는 이뤄져야 되죠. 시민들은 사활을 걸고 민주당에 대해서 채찍과 당근을 들고서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효능감을 얻었던 것처럼 문자 행동과 같은 정말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검찰 공화국, 그러니까 부패의 나라로 대표되는 나라들이 한 두 군데가 있죠. 검찰 공화국, 불가리아와 브라질.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그 먼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좀 생각할 수는 없게 되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게다가 브라질과 불가리아의 어떤 검찰 공화국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아직까지 굉장히 좀 먼 이야기처럼 거론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미 상당 부분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이미 상당 부분은 불가리아하고 브라질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유럽 최대 부패국으로 알려져 있는 검찰 공화국의 나라 불가리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그 사회운동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수사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검찰은.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어떤 사건들을, 그러니까 혐의들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어떤 뭐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도 하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 증언으로도 부족하게 되면 문서를 조작하고 서명을 조작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기소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특정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잠식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그리고 체포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여론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 잘 듣는 판사들을 골라 내세워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적들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네 번째, 정적만이 아니라 정적의 가족들을 협박합니다. 나아가서는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혐의를 만들어내서 잡아넣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과 그 친구들, 이들의 재산과 계좌를 동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검찰 공화국으로서 조직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완전히 압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회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 친척, 언론이며 지지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정적의 주변 이들을 모두 괴롭히는 거죠. 이게 바로 불가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리아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 김경수 전 지사, 이분들의 상황에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죠. 불가리아의 이러한 검찰의 행태와 우리나라 검찰의 행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검찰 공화국의 나라 브라질의 모습도 비슷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불가리아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룰라라는 대통령이 왜 브라질을 당시에 그 거의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려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려세우고 나서 전 세계가 그 대통령을 막 극찬을 해요.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극찬을 하는데 국내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브라질 내에서의 어떤 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과 언론들이 이 국내에서 무차별적으로 룰라를 비난해서 몰아세웁니다. 정치권 기득권 세력들은 정쟁 프레임화 시켜서 공격을 했고, 언론들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받아쓰거나 또는 자신들이 이제 허위날조 정보들을 양산하면서 비난을 했고, 결국에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검찰, 사법부, 언론, 이들이 유착을 해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브라질 내에서의 그 민주지형 공직자들에 대한 여론전을 확대시켜서 이들을 한둘 계속 구속시키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구속을 시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리아처럼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대중적 분노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건 다 내다버리고 여론재판 분위기를 만들어요. 심지어는 별것 아닌 증거만으로도 이걸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만들죠. 왜냐, 검찰, 사법부, 언론이 다 유착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룰라 이후에 또 대선 출마를 또 염두에 두지도 못하도록 아예 어떤 뇌물죄와 같은 여러 범죄 혐의를 씌워가지고 또 구속을 해가지고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보수정당은 어땠느냐? 보수정당의 대선 그 후보를 둘러싼 모든 혐의점들을 다 면죄부를 줘요. 그렇게 면죄부를 주고 나서 끝내 당선이 됐죠. 또는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한다든가. 아주 윤석열 당선자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근데 당선된 이후에 브라질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난 우리가 독재의 역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한 국가전복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법 쿠데타에 의한 국가전복 사례죠. 그러니까 이렇듯 어떤 적폐 기득권과 언론 그리고 사법 권력이 이들이 다 같이 손을 맞잡고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행해지는 국가전복 사례.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라고 불려지는 이 국가전복 사례. 그리고 불가리아와 브라질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우리나라의 매우 유사한 지점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가리아에서처럼의 검찰의 횡포, 게다가 브라질처럼 세계는 극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초기에 엄청난 세계의 극찬,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10위권 내로 진입한 경제 대국, 그리고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외신과 세계 정상들이 이게 굉장히 극찬하면서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내 언론은 매우 차갑기만 했죠. 오히려 막 공격을 퍼붓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비난하기에만 바빴던 모습들. 그러니까 기울어지다 못해 회복 불가능한 편향된 지형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앞서 어떤 불가리아의 모습과 브라질의 모습까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오버랩되는 이 요소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보를 알리는 이 경종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계속 울려 퍼져 왔던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러한 경종은 끊임없이 울려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의 불가리아와 브라질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사한 모습을 넘어서서 브라질과
불가리아에 거의 뭐 필적하는 새로운 검찰공화국의 탄생이 알려지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산층과 서민 계층이 모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주워 먹어요. 심지어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숙식을 해결하고 심지어 뭐 마약을 하고. 근데 이들이 이 브라질과 불가리아를 통합해서 이들이 만약에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와 활동을 냈다 하면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서 감옥살이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말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도 하는 나라가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니라 그러니까 브라질과 불가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장동과 본부장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검찰개혁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곧 있어 펼쳐지게 될 우리나라의 모습은 브라질과 불가리아의 부패검찰공화국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조금 더 특이한 우리나라의 특색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그리고 어떤 삼성공화국 그리고 글쎄요 무속의 나라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로 퇴보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윤석열 당선자만이 갖고 있는 여러 특색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불가리아하고 브라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상당한 더 그 시대를 더욱더 퇴보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와 같은 지난 이제 미진했던 개혁 과제들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요. 그를 위해서라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발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요. 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팅까지 활발하게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